네, 안녕하세요. SDG 17번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강연을 선택하신 참가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SDG 17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SDSN 뉴스코리아의 송현재 주임입니다. 오늘 SDG 17번 강연을 맡아주신 최하나 한스자이델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한반도의 기후위기 대응 협업을 위해 남북한 간 파트너십을 여러 방안으로 제시해오고 계십니다. 최연아 연구원님께서 계신 한스자이델 한국 사무소는 환경, 생태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통합, 한반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며 남북한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파트너 기관입니다. 오늘 연구원님께서는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생태 분야 연대와 협력이라는 SDG 17번 관련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총 60분으로 50분 동안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 약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패들렛으로 남겨주신 질문과 현장 질의가 함께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구원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더하여 질의응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큰 박수 및 줌에 반응하기 기능을 통해서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스 자이델 재단의 최현아입니다. 앞서 저희가 개회식 때도 그렇고, 이번 주가 사실 다음 주가 아시는 것처럼 SDG 고위급 포럼이 있기 때문인지 SDG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SDG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된 지 딱 10년이 된 해죠. 이제 남은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에서 특히나 글로벌 리더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런 중요한 회의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반도, 즉 남북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생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용어상으로는 솔리데리티를 생각을 하실 거고, 협력을 하면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논의하는 이 협력 SDG 17번, 목표 17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 연대와 협력을 같이 동시에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 주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6월 말 7월 초에 이 기후변화로 인한 특히나 유난히 더운 올 여름에 이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나는 이 더위가 나만 느끼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위쪽에 있는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북측에 계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전 세계, 전 지구인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후위기, 전체적인 이 기후위기 상황을 같이 조금 더 줄이기에 노력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우선은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후변화가 한반도, 특히 우리는 이미 한국쇼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북한의 환경 생태 관련된 협력과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대면이면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리더십, 그러니까 뭐죠? 김정은이라는 그 독재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핵 미사일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뉴스에서 보는 저는 어렸을 때 북한은 악마가 산다라고 배울 정도로 매우, 어, 좀 적대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또 뉴스에도 보면은 매번, 어, 위협국의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환경 생태 분야에서의 활동이고요.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북한은 앞서 제가 언급한 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재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그들과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하면서 우리를 위한
또 지구를 위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때 제가 오늘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현재 기후위기 상황에서 남북이 같이 협력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할 때 어떻게 연대를 하고 그 연대를 할 때 그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그 우리의 자연유산을 공유하는 생태를 공유하는 이 공간으로서 현재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개회식에서 회장님 두 분, 공동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컬, 즉 지방적인 측면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그리고 리즈너, 지역, 내셔널, 국가, 그리고 현재는 로컬 단위까지도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발적 국가 보고서 VNR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VLR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때 한반도 특히 북한과의 협력은 기후적, 생태적 연결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죄송해요. VNR과 VLR 측면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자연자산, 특히나 파트너십 목표 17번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부 목표 17.9, 남북, 남남, 삼각 협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북한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자발적 보고서 2021년도에 발간이 됐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나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매우 컸다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응을 할지 이에 대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한데 앞서 이유경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얼리 워닝 시스템에 대한 산세태, 재해 경고 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아직 북한은 그 정도의 시스템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도표는 매년 2013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그 홍수 피해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가뭄 피해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자연재해가 북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 동료가 가장 최근에 지금 보시는 사례인데요. 2015년 직접 라선에서 태풍 고니를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그 홍수 피해 지역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 방문을 하지도 또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홍수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도 있었고요. 이런 직접적인 홍수 피해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지 자연적으로 또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에 기반한 생태계 접근이 필요한지 또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먼저 내가 사는 공간을 먼저 건설해야 되는지 여러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2015년 8월에 이 태풍 고니의 피해를 봤고요. 이것은 2013년과 15년 그 피해 지역을 비교한 그 위성 영상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이 마을이 2013년도에는 직접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태풍 피해로 직접 이렇게 한 마을이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이런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이곳을 복구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그리고 의견이 필요한데 그게 과학자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정책 결정자 입장, 시민사회 입장도 필요할 텐데요. 북한 당국은 역시나 그 어쨌든 한 명의 리더의 그 지시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과 17년 사이에 피해 복구제를 이렇게 복구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매우 잘된 복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건 개인에게 좀 판단을 맡기고 저희가 추후에 한번 또 논의를 Q&A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사태 복구 피해 작업이 잘 진행되었다고 북한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구 피해 지역에 대한 자연 기반 해법 측면에서
자연을 생각하고 생태계를 생각한 이런 피해 복구 지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 그리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북한 역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보이시는 로고 중에 SDG 로고는 분명히 다들 아실 겁니다. 보이는 로고 중에 알고 있는 로고가 있으실까요? 분명히 한 두세 개는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후변화 총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람사르 총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그리고 람사르 협약, 그리고 UNFCC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정부기관인 국토환경보호성, 우리나라의 환경부 역할과 동일합니다. 국토환경보호성이 정부기관으로 가입했고요. 2018년에는 문덕이라고 하는 서해안 쪽에 있는 습지와 라선이라고 하는 동해안 쪽의 습지 이 두 곳을 람사리 습지로 지정을 하면서 람사리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동아시아 대양도 철새 이동 경로를 보전하는 그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플라이웨이 네트워크 사이트라는 곳, 문덕과 동해안의 금야를 두 곳을 지정을 하면서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 보이시는 로고가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로고이고요. 또 2019년에는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녹색 기후 기금,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에 관련돼서 레드니스 프로젝트도 있고 직접 사업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북한에서도 녹색 기후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국가 지정 기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 국가 지정 기구는 환경부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이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포컬 포인트, 연락 담당자로 저희랑 파트너 관계에 있는 국토환경보호성 대협조국의 리경식 국장님이라는 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21년도에는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어,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국제 협력의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혹시 북한 스스로 한 것인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혼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은 2014년부터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앞서도 그 오늘 그 SDSN 그 유스도 많이 참여하는 에스캅에서 하는 그 SDGs 동북아 이해 당사자 포럼을 포함해서 에스캅과의 활동 그리고 EAFP라고 하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IUCN, 그리고 GCF, GGGI 등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면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보이시는 것은 이 저희가 직접 저는 아니지만 제 동료 독일 동료가 직접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저희 대표님과 함께 인식 제고 사업 우리가 흔히 레드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식 제고 사업을 국제기구 담당자들과 직접 진행을 하면서 북한에서도 전지구적인 차원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의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지구 차원의 노력을 보면 올해 람사르 총회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폴스에서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여를 하고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이드 이벤트는 혼자 개최한 게 아니라 저희 기관, IUCN, 그리고 EAFP, 람사르,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RRC-EA와 함께 했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그동안 했던 북한의 습지 목록을 개정판을 발간했을 때 이런 것이 습지 보전을 위해서 이동성 조류를 위한 또는 이동성 동식물을 위한 굉장히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 상단에 보이는 그 북한 습지 목록, 맨랜드 인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재단 국토환경보호성 WWF 홍콩 그리고 홍콩 야조회라고 하는 홍콩 버드와치 소사이티가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있고, 북한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사일이나 핵 물질 이런 뿐만이 아니라 습지 보호라고 하는 그 SDG 올해 그 목표죠. 14번하고 관련된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앞서도 나오지만 UNFCCC 기후변화 총회 하면 많이들 떠오르시죠? 기후변화 캅. 기후변화 캅에는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SDSN에서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진, 보시는 사진에 이유길 원장님도 요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저희가 이런 국제 협력을 할 때 꼭 국제기구, 국제 인터내셔널 레벨에서의 국가기관도 있지만 국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리번, 오정 리질런스 연구원이 대표적이죠. 오제리 연구원하고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의 총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페인 마드리드부터 참석을 했는데 폴란드 카토비체 때 제가 기억을 23, 15기 23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숫자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23대 카토비체 때 기후변화 센터 우리 국내에 있는 기관 그리고 오정 리즐리스 연구원의 이우근 원장님께서 같이 이 국토환경보전 관계자를 만나서 UNCCD라고 하는 사막화 방지 협약 관련된 북한의 레드니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약간 빛을 발해서 좀 다양한 논의가 되면서 그 실제 UNCCD 사무국에 전달이 돼서 프로젝트 승인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에스캅에서 하는 그 SDGs 동북아 이해 관계자 포럼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이런 회의 때 GCF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NDA 지정과 포컬 포인트 지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국제적인 회의 안에서 또 다시 소규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하사회 미팅, 오세리와의 미팅, 그리고 어떻게 기후변화 측면에서 남북을 넘어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협업이 가능한지 이런 노력들도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비대면 형식으로 하듯이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서는 봉쇄가 돼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1년도에는 동아시아 해양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일본, 캄보디아, 북한 이 관계자, 동북아시아 관계자들이 해양 보호 협력을 위한 그 파트너십에 같이 하겠다라는 것에 사이닝을 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시작을 발판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양 생태계에서의 블루카본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온라인 회의 참석은 북한에서도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파트너십 협력 차원에서 이런 인식제고 사업을 21년부터 현재까지 약 11회 진행을 했고 관련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적인 측면, 전지구 차원에서 협력도 했다면 다시 또 지역, 리즈너, 동북아시아, 아시아 측면에서의 협력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서해안이라고 알고 있는 서해, 황해 보전에 대한 논의에 북한, 저희 한국, 그리고 중국이 정부기관 관계자, 그리고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IUCN, RRCA, EAFP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그리고 국내 기관들, 국내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해양 보호 지역을 또 해양 보호구를 관리를 하면서 습지 보호와 철새 서식지 보전, 이른바 블루카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지, 삼국의 보전 활동을 어떻게 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다시 어떻게 보면 SDG 17번 그중에서 17.9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요. 21년도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의 갯벌이라고 하는 그 서해안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록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잘 아는 순천만 있죠? 순천만도 습지
우리 국가습지이기도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계속 나와있던 문덕이라는 곳도 서해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그러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을 이미 말씀드린다면 북한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제가 빨간 줄인데 북한도 이 문덕 람사르 습지 국가보호 습지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르 습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적으로 잠정 목록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 협력 틀 안에서 진행이 됐고 특히나 IUCN의 리딩 하에 EFP 그리고 RRC 그리고 저희 같은 국제 NGO 기관들이 어, 지원을 통해서 문덕습지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문덕습지를 그 세계유산 특히나 자연유산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 아직 텐데이트 리스트는 좀 옛날, 그러니까 올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직 문덕이 공식적으로 텐데이트 리스트에 등록이 됐다라는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IUCN과 같이 함께 저희 활동하고 IUCN 보고서에는 이미 DPR, 그 북한이 문덕을 잠정 문기에 올렸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측면, 이런 지역적 측면 협력도 했다면 국가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세계 철새의 날에 좀 중심적으로 하는데 환경의 날도 있고 세계 습지의 날도 있고 다양한 세계 보전 관련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철새의 날이 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리고 또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이 2018년도에 란사르 협약과 EFP 파트너십에 가입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 철새의 날 인식 제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9년대 직접 작성한 포스터를 가지고 인식 제고를 했다면 2020년부터는 같이 그러니까 EFP 사무국과 CMS 이동성 생물 보전 협약이죠. 그리고 아이오라던가 이런 국제 기구가 같이 설세의 날에 대한 이런 인식 제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2년 이후에 23년 그리고 올해는 이 동참하는 모습을 아직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세계 철새의 날에 대한 홍보라던가 노력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따 Q&A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 똑같은 포스터가 두 개씩 있습니다. 왼쪽과 그리고 위아래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추후에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서해안의 희귀종이 계속 발견했다. 월간 조선이라고 하는 앞서 SDSN 뉴스그룹에서도 그 임팩트 리포트를 계속 발간하듯이 북한에서도 대내외 홍보용 그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서식지, 생물 다양성 보전 관련된 습지 생태계 보전에 대한 활동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년 8월이고요. 또 하나는 21년 5월 매년 문덕철새보호구라는 이런 곳에 대한 활동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북한에서도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어, 다른 홍보도 하겠지만 저의 관심 분야는 어쨌든 생물 다양성 그중에서 최근엔 철새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야의 습지라는 금야 그 플라이웨이 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그 홍보 영상을 소개했고 이때 어떤 종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고 어떤 종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종이 관찰된 종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색 목록이랑 레드리스트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도 저희가 그 문태원 회장님도 그렇고 이훈 원장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 지방 차원에서의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습지 보호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 즉 VLR과 관련된 활동인데 이것이 국가 보고서 던지는 그 보고서 차원에서 아직
나온 그 지표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추정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이때 인식재고라고 말씀드렸고 이곳에서 문덕 습지라는 곳에서 어떤 새들이 보여지고 그 새들이 서식하는 공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망한 이용 그리고 습지 보호 그 습지 보호를 할 때 지역 주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자료나 보고서들, 이런 관찰, 지금 가운데 모습이 이게 북한에서 직접 조류 조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관찰된 모습들이 왠지 과학적으로 정말 신빙성이 있나 싶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빙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1년도에 생물종 목록을 발간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습지 조사를 좀 더 연구를 심화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렸처럼 코로나 20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진행했던 국제사회와 같이 했던 협력 사업이 2020년부터 2023년 북한의 재개방 이후 또 사실 지금 현재까지 2025년까지 북한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섹터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진행했던 2014년부터 2020년, 19년이었게요. 한 6년 동안 진행됐던 또는 그 전에도 당연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심화된 국제 습지 플러스 서식지 조류 관련된 협력 활동의 결과물이 2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스스로 하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파트너십 연대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또 북한 스스로 아시아 물세류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안 워터버스 센서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한 것이 국가보고서로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국가보고서는 아니지만 아시아 물세류 조사, 아시아 워터버스 센서스를 관할하고 관리하는 웬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 이 자료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 웬랜드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DPRK로 해서 보면은요, 언제부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왜냐하면 이 조사 기록이 매년 한 1년 정도 늦게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스스로 한 이 결과물들이 계속 국제적으로 과학적인 기반과 접근법으로 그리고 SCI급 논문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노력하는 것, 연구자 차원에서 습지보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요. 국가과학원 산하 생물다양성 연구소에서 그 동서 연안, 내륙 습지와 물세 조사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꽤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도 이런 생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과학자적인 연구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요, 우리나라에도 환경보호법이 있지만 북한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고, 조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도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북한에는 조례와 시행령은 없고 이 딱 정령만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법과 최근 21년도에 개정된 법을 보면은 그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한 조항만 가져는 특히나 제 34조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생물 다양성 전반적으로 봤다면 습지를 비롯한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 생태계 전반적으로 산림뿐만이 아니라 습지 생태계 전반적인 자체적인 환경 보전 체계, 법제를 정비하고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태 협력은 아시는 것처럼 협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한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같이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 기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생물자원연구소랑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오정 리질리언스원이 한다면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북한의 인권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리더십 이슈, 즉
독재 국가라는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하나의 연구자 기관을 북한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생태 기후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논의 시간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약간 5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조금 제가 빨리 끝내고 조금 Q&A 시간 좀 길게 한 5분 정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은 제가 앞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 똑같이 한번 반복인데요. 공간적 확대 측면에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확장을 할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한반도의 개념을 남한, 북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눠서 볼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이 지역, 리지널 개념을 볼 건지 아니면 글로벌 레벨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역할. 저는 이제 주니어가 아니라 시니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는 유스, 청년,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파트너십, 목표 17번과도 연결이 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로서 계속 활동할 수도 있고요. 연구자로서도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책 결정자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 주도형 방식이 좀 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국제협력을 진행해서 좋을 것인지 또는 시민주도, 상향식 부도 방식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 국토 동질성, 한반도라는 생태, 연결된 생태계, 연결된 기후 때를 가지고 있는 이 생태 공동체, 기후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은 사실 대북제재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오늘은 좀 스킵하는 형식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하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전지규정 위기 상황에서 환경협력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국경을 넘는 생태적 연결 없이는, 또는 생태적 연대 없이는 이런 현재 상황을, 현재 기후변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다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좀 이르게 Q&A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사님께서 특히 협력은 원조가 아니라 상호 교류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을 단순히 원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협력의 파트너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북한이 람사르 협약과 같은 국제환경 파트너십에 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 주도의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DG 17.9 목표 지향적인 역량 강화, 남북 또는 남남 협력, 삼각 협력 등의 어떤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사전에 패들렛에 질문 주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연사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런 논의 주제라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다면 그런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DSN 뉴스코리아 이유진 주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북한과의 협업이 많은 만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앞으로 어떤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실제로 연사님께서 한스자이델에서 진행하셨던 협업에서 이러한 측면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한스 자이드 재단은 국내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계 국제 NGO로서 북한 교류 협력 사업은 주로 대북 제재 연전 상관이 없는 지식 공유 사업,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놀리지 쉐어링에 가깝고요. 그 중에서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의 환경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부분 전문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사례는 저희 재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반영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사실 2003년부터 시작한 북한 사업은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저희 분야가 경제라던가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다뤘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EU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실제 사업을 할 때 사실 3번 정도 킥아웃도 당해서 그 뒤로는 좀 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2014년부터 에스카과 함께 먼저 라선 지역에서의 능력 배양 사업을 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현재는 환경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SDS 뉴스코리아 김민수 팀장님께서 달아주신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후공동체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남북 동북아 협력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 또는 다자 간 기후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연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 세- 어쨌든 저의 업무를 이 남북 관련된 업무, 저도 사실은 국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시작은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산림 복구 관련된 보건 관련된 프로젝트, 국제협력 사업을 하고 싶어서 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학위 과정 중에 교수님께서 그 업무는 북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한스 자이대 재단에서 북한의 산림 복구 관련된 레드 플러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업무, 이 자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생쯤 되셨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고, 또 어른일 수도 있는데, 2015년은 통일 대박론이 나오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여서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때도 남북 간의 관계가 매우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북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이 북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된 기관을 만날 수도 없었고 제3국가에서요. 그 통일부의 사전 승인, 이 행정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서 뭐라 그러죠? 공식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 한스자이대 재단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그 딜리버리 파트너, 중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그것을 양쪽, 남북한 정책 결정자, 그리고 저희랑 협업을 하는 파트너 기관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쪽의 신뢰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UNFCC 당사국 조에서 남북한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 전문가가 이런 논의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는 어,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는 실무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나 제가 답을 미리 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북러 관계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저희가 북중러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있고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목표 17번, 파트너십,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기관, 앞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북한과의 협력을 할 때 중재자 기관으로서 한스사이드 재단이 했던 것처럼 적합한 중재자 기관이 필요하고 그 중재자 기관이 주최하는 회의에
제3국가에서 남북한이 아니라 어느 중립적인 뭐 몽골이 될 수도 있고요.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요. 스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아마도 그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SDSN 유스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를 하시잖아요. 성명서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올 10월이라고 하셨죠. SDG 그 동북아시아 이해관계자 포럼에서도 있지만 내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오늘 하는 논의가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SDSN 유스 그룹에서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보심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중재기관으로서 SDSN 뉴스를 한번 짚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는 제가 했던 질문인데요. 기후위기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스자이델에서 수행한 환경생태협력 프로젝트 중에서 시민사회나 지역 기반 단체 또는 지역 주민과의 연대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새와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경 지역, 그 한강하고 습지 보호 지역이라고 하는 김포시 시암리 습지 그리고 고양 장항 습지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할 때 에코코리아라는 지역 단체와 지역 시민 과학자분들과 계속 협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협업이 단순히 미팅도 있지만 어, 같이 시민 과학자로서 계속 사이트에 그러니까 장항습지나 시암리지에 방문해서 조류 조사를 하고 그 조류 조사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학술회의에 발표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도 있지만 센트럴 에이시안 플라이웨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그 스탄 국가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지나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이곳 관련해서 카프라고 하는 이 경로 관련해서 저희가 2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탕 컨트리도 관계가 굉장히 좋은 듯 그렇게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나 중재기관으로서 그리고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시민 과학자분들 그리고 CMS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가입국이 아닙니다. 북한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동성 조류 관련돼서 좀 더 이 협약에서 플라이웨이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플라이웨이 워킹 그룹의 일원으로서 카프 이니셔티브 이행에 적극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인데요. 제가 앞서 그 자료에도 있는데 이근 원장님께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계시고 그때 국제협력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과의 협력 관계, 오젤이랑도 협력 관계도 있고요. 2017년도에 저는 UNFCCC 캅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유균 원장님은 참석을 하셨고 북한 관계자와 기후변화 센터라고 하는 곳에 우리 시민사회죠. 그분들과 그 단체 기관과 함께 면담을 했고 그때 국토환경보호성 저희 파트너 기관의 어려움을 들으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UNCCD 사막화 방지 협약의 LDN이라는 토지 황폐화 중립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프로포저를 사무국에 보냈는데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프로포저를 기후변화 센터랑 오제리의 이우경 원장님이 받으셔서 그 프로포저를 저희 쪽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달된 프로포저를 다시 또 저희가 국제사회, 저희가 알고 있는 UNCCD 사무국 그리고 국내 기관 관계자분들, 당연히 오제리와 기후변화센터 포함이 돼서요.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ENCD에 전달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2018년도 겨울에 UNCCD 사는 지역 회의에 몽골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했고 UNCCD 사무국에서도 승인을 했지만 GCF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실제 이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프로포절이 승인이 됐지만 실제 이행은 더 복잡한 국제사회에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스폰서 기관인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과 한스제이델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어서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고요. 또 UNCC 사막화 방지 협약 프로젝트의 시행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까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유진 주임님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DSN 유스코리아 이유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한스 자이대 현우 주인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이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제 바텀업 방식이냐 탑다운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바텀업 방식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 저희의 표면에 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 지역 분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 주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한스 자해대 재단에서도 이렇게 시민 주도 방식의 무언가 협업을 위해서 조금 별다로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독일 정치재단,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INGO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시민사회 일원이긴 한데요. 그 시민 주도,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해서 한 예로 제 분야가, 저희 전공 분야가 환경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이슈에서 어떤 역할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모든 재원이, 한스 자이델 재단의 모든 재원이 독일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에서의 어, 시민주도, 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제안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구자적인 시민과학자와 협업을 해서 이 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또 뭐 특히나 김포나 장항에 있는 이 습지의 중요성을 제안을 하고 그 연구 결과가 다시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진정한 저희는 시민사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니까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민 주도의 역할도 중요하고 정부 주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화성 매항리 습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성 매항리 습지의 그 기사에도 나오긴 했는데 라눅이라고 하는 그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습지의 블루카본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양환경공단 코엠이라는 곳에서 해수부랑 함께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제가 라눔이라고 표현 독일어긴 한데요. 그냥 말뚝 같은 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운동연합에서 보기에는 그게 그냥 독일의 와데네라고 하는 그 사례지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와서 적용한 사례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시민과학자와 또는 시민사회의 어떤 논의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고 모니터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과 국가기구 그리고 코엠이라는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지자체에서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의 사례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독일 기관이기 때문에 이 독일의 WWF 점원이라고 하는 세계자연기구 독일 지부 관계자분들을 소개하고 이런 네트워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질문을 드렸지만 답을 못 찾고 있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알고 네트워킹, 연대도 중요성을 알지만 현재도 그리고 남북협력 안에서의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 이것은 같이 한 번 더 계속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자발적 국가검토 VNR을 2021년에 제출했다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 북한이 VNR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생물종 목록 같은 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측정되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이것은 국가보고서이기 때문에 국가관계기관, 특히나 우리식으로 하면 통계청. 왜냐면 이게 숫자잖아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국가 통계 포털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자료들을 보듯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필요한데 북한 스스로 혼자 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UN 에스캅하고도 같이 했는데요. UN 에스캅이 16년, 17년, 18년 계속해서 인식제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SDGs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들이 무엇이고 이 지표들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 그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 통계청 관계자 또는 우리식으로 하면 산림청 관계자, 환경부 관계자, 국토 관계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 VNR 보고서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만들었고, 그게 1년 안에 된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2019년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동북아 이해관계자 포럼 대 북한에서 그때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 노력들, 그리고 그 지표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에스캅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이라던가, 그리고 이전에 유엔 산하 기구들과 협업을 통해서 북한의 우선순위 관련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우선순위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를 또 정량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죠. 우리랑 또 차이가 있고, 제프리 삭스 그 나오는 그 대시보드에 보면 평가할 수 없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제고와 지식 공유 사업은 필요하다. 그때 오젤이 되든 SDSN이 되든 SDSN 뉴스가 되든 많은 관계기관의 경험 공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철새 포스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이 북한 포스터입니다. 북한어. 그쪽에 조선어라고 하는 공식어. 새처럼 노래하고 나으면 솟아. 이게 그 영어를 다 자국어로 바꾼 거예요. 이게 북한 말로 새처럼 노래하고 나르며 솟아오르라. 이게 그 당시 21년도 세계 철새의 날 포스터의 주요 포어였어요. 오른쪽 맑은 꼬딕이죠. 폰트. 우리나라 한국어입니다. 새처럼 날고 노래하고 비상하라. 차이가 있죠. 언어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문 용어에서도 일반어에서 약간 차용하고, 우린 또 날고, 콤마 있죠. 뭔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죠. 어떤 게 북한 거? 위에 거가 북한 거죠. 맞습니다. 위에 게 북한 거, 아래 게 우리 거. 근데 이때는 불을 꺼달라는 표였거든요. 새들을 위해 밤에 불을 끕시다. 근데 여기서 끕시다. 약간 명령어죠. 아래 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거. 새들이 밤을 위해 불을 꺼주세요. 뭔가 약간 어조가 약간씩 차이가 있죠.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요. 실제 북한 전문가를 여러분이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번과 관련돼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또 사실 우리는 사실 저희는 이산가족들, 저희 가족은,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계시던 곳에 계셔서 아직 북쪽에 가족들이 없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한 예로 또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못 만나다가 저희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뭔가 되는데 전문 용어를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용어가 무엇일지, 우리는 진짜 이대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아까 주임님께서 송현주 주임님께서 SG16과도 관련돼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SG17도 있지만 16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평화. 평화 꼭 한반도, 제가 오늘은 남북이니까 꼭 통일뿐만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남북이 자유롭게 연구를 위해서, 생태의 연구를 위해서, 우리의 그 파트너십,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잘 안 된다면 어떨까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